핵전쟁의 위기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이 안전보장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우크라이나도 핵무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럽도 핵무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았고 지금도 사실은 지금 그 나온 이야기 중에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중심으로 뭔가 그 유럽 안전보장군 예. 이런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주둔시키자, 뭐 파견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엔의 평화유지군하고 뭐 다른 게 있나요? 예, 평화유지군이라는 것은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걸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이 일어나거나 뭐 휴전까지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분쟁이 없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여기 이야기하는 그 리어시오런스 포스라는 것은 약간 불분명한데 이 구성을 자세히 보면은 해군과 공군을 한 3만 명 보낸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해군과 공군이 들어갈 때 흑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루마니아 같은데 이제 그 공군 기지를 이용할 거고 그 근처에 기지를 이용할 건데 그러면 그게 크림을 공격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림반도. 예, 크림반도에 흑해 함대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공격하는 게 되고 흑해 함대를 이제 제거하고 하거나 그 장악하거나 그 제압하고 나면은 흑해에서 해상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심각한 군사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건 모양은 약간 공격성이 띄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공격. 해공군을 주로 이야기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해공군은 또 3만 명이면 꽤 되는 숫자입니다. 지상군 3만 명은 뭐 사단 한두 개, 한두 개 이렇게 되는 건데 해공군은 3만 명이면 꽤 큽니다. 그렇죠. 그 뭐 배나 비행기나 예. 부속이 또 따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공군은 그 기술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큰 조직이 병력이 필요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해군 공군 각각 한 6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뭐 방공이나 아니면 그 해병대를 빼고 나면 순수 해군은 뭐 한 3만 명 수준이 될까요? 저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면 해군이 꽤 강한 해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예.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에서 아예 전쟁에 직접 좀 뛰어들 수도 있는 분위기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이상한 게요. 일단 유럽하고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방향을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하는 걸 보면은 행동은 미국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터 헥세스 미 국방장관이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연락 그룹 회의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앞으로 협상회가 영토를 2014년 이전으로 돌린다든지 나토에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협상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배제해 버렸어요. 러시아 말을 거의 들어준 것이거든요. 근데 쭉 내려가면 또 뭐라 했는가 하니까 이거 나토의 각 국가들은 GDP 2%에서 5%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가 8천억 유로를 투자해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말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파악하기 힘든 게 유럽의 어떤 두드러진 지도력이 보이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EU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누가 지도력이 없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루저들의 모임이라 그러는데 아주 미니언들끼리 모이가 뭘 하는데 뭔가 그래도 계속 그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뒤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조율하는 예, 뭐 금융 자본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가 음모론으로 들어갈 뭐 때 방위 산업체라든가 뭐 이런 그럴 예를 때 들면 있죠. 이 지금 방위 산업체는 분명히 이득을 보고 있죠. 누구든지. 그렇죠. 예. 뭐 유럽의 지금 방위 산업 주가가 뭐 예.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다고 그렇겠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근데 어쨌건 유럽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더 강하게 군사적으로 좀 지원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럽은 계속 전쟁을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그거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체감이 너무 크게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러시아를 계속 공격해오는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어떤 추세라 그러나요? 공격을 계속 해오는 태세를 아직 안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럽의 지정학은 계속 이제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럽의 그 동유럽의 평원에서 시작해서 이 중동을 거쳐가지고 결국 한국까지 이런 이 벨트를 만들어서 거기를 계속 이제 거기를 통해서 그 러시아를 공격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큰 기조인데 그게 몇 세기 동안 일어난 기조인데 그 기조 안에서 크림 전쟁도 일어났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러시아를 보는 이 유럽의 입장은 좀 미개한 국가고 뭐 자원만 잔뜩 있는 국가고 그래서 우리가 저걸 가서 좀 문화를 건설하고 뭔가 이렇게 자원도 가져오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이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적과 종교적인 이런 게 되게 크고요. 그래서 그 속내를 잘 드러내지도 않기도 한데 가끔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요. 뭐 옛날에 조셉 보렐 같은 사람은 유럽은 서방은 정원이고 여기는 정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큰 무리를 샀죠. 어쨌든 그런 기조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 안에서 움직이는 건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지는 모르지만 나타나는 형식으로 보면 아직 그 호전적인 태세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어쨌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바로 어떤 종전으로 갈 수 있는 안이 아니면 휴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뭐 나오는 얘기 보면 뭐 무기 군수 지원을 다 중단해야 된다 휴전을 하려면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휴전의 의도 자체를 러시아는 믿질 못하는 거군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러시아를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시간 벌기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걸 꼭 자기가 협상을 하는 중재자 역할을 좀 맡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시작해가 유럽을 데리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랬습니다. 누가 움직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갑자기 돌변해가 자기가 이제 그 중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트럼프의 아직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 확실히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대리전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종전 협정을 해라 그러면서 등을 떠미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실체인 미국이 나서서 확실한 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영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네. 이러한 그 러시아의 그 불안감 혹은 그 의심, 요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휴전안, 어떤 그 종전안, 이러한 걸 가지고 설득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군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카드가 없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시간만 끌고 그렇지만 결국 우크라이나하고 유럽 내에서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과 같은 유럽과 미국이 동시에 다 같이 그래 우리 전쟁 끝내자 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유럽은 아니야 더 우린 해야 네. 돼, 더 지원해줘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 혼자 끝내자 이 얘기는 안 된다. 지금 미국에서 끝내자 하는데 지금 다 들어서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몰려 있는데 뭐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뭔가 들고 나온 것은 어쨌든 협상을 시작해서 빨리 가자는 그 방향은 맞아요. 협상을 이렇게 빨리 시작한 것도 트럼프는 잘한 것이고 지금 어쨌든 뭐 조금 말도 안 되는 휴전 협정안이라고 해서 들고 와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끝내고 싶은데 이제 실제로 또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네. 실제로는 전장에서는 다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제 3억 몇천만 불
지원할 것만 지금 홀드된 이 상태고요. 뭐 일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정보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군사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건 그대로 다 계속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부르고 당신 때문에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막 이런 면박을 주면서 네. 또 경고도 하고 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유럽의 그런 분위기들로 봤을 때 그러한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수사, 정치적 수사라고 아닙니다. 해야 될까요? 3차 대전은 작년에 굉장히 가까웠고요. 작년 10월 11일 그러니까 미국 대선하고 그 끝날 무렵에 그 굉장히 이제 미국의 지도부가 좀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았고 지금도 사실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대화 분위기를 끌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한숨을 좀 놓은 상태지만은 실제로 바뀐 건 하나도 없거든요. 협상이 진행돼 봐야 아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받아들이기 힘든 걸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다는 것은 그걸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지원을 얻기 위한 그런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군요.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좋아 우리가 휴전을 하든 뭐 종전을 하든 할 텐데 그러려면은 그냥 우리 안전 보장을 좀 해줘. 예. 안전을 더 이상 러시아가 공격했을 때 도와주겠다는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줘, 보장을 해줘.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유럽의 문제니까 유럽이 책임져. 이게 트럼프의 입장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유럽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유럽이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얘기인데 근데 푸틴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그럼 이건 또 전쟁이 또 이 휴전이나 종전이나 이게 또 머리 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째 보면은 계속 그 관성이 있어가지고 해오는 것인데 일단 이제 막상 이제 미국이 빠지고 유럽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 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너무 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하고 스타머가 백악관 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할 테니까 네가 백스탑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군을 투입 안 하더라도 최종적인 순간에 네가 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뭐 좀 희생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백스탑이라는 게 뭐겠어요? 핵무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핵전쟁의 위기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유럽이 지금 현재는 군이 별 게 아닌데 만약 얘네들이 군이 뭐 대단한 무기가 있어가지고 러시아를 많이 때렸다 치면은 러시아는 핵 교리가 바로 핵무기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전쟁이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위험이 아직 불씨가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보장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우크라이나도 핵무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럽도 핵무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핵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미국의 해구상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미국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유럽은 핵무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근본적으로 아무리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를 협박하고 위협해봐야 핵무기 하나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덤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그 프랑스가 해구산을 그 어떤 뭐 자기도 펼칠 수 하겠다. 있다. 네. 그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예, 러시아가 가진 거에 한 50분의 1이나 될란가요? 하여튼 뭐 어쨌든 그래도 유일하게 프랑스만이 자주적인 핵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준 거거든요. 미국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프랑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맞습니다. 거기서 서방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핵을 가지고 있는 데니까 사실상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게 NPT에 이제 저거고 또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마크롱이 그렇게 나선 건 맞죠. 마크롱이 안 나서면 누가 나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선 거지. 유효해서 나선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프랑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돈을 더 쏟아부어서 뭐 가지고 있는 것 좀 늘리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유럽의 힘만 가지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그러니까 핵 공격, 그러니까 핵 방어 능력, 공격 능력 이것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구축은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걸린다. 돈도 많이 듭니다. 핵무기가 그렇게 뭐 기술 만드는 기술이나 이 문제만 주목하지만은 실제로 핵무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하여튼 푸틴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네. 유럽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유럽에는 일단 그것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반응이 답을 안 별로 한다? 없어요. 아.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계속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럽도 누군가 좀 말려줘야 되는데 지금 못 말리고 있는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유럽의 행동은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설명이 잘 안 돼서 뭐 제 머리로는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현재 겉으로 보이는 것은 호전적인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미국보다 더 호전적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일단은 정권이 바뀌어가 뭔가 태세를 바꾸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데 또 미국 말을 또 들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뭣도 없으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호전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서방 세계 쪽에서 보기에는 지금 러시아가 오히려 호전적이고 러시아의 침공을 두려워한 이유가 이 하나의 장벽 역할을 하는 우크라이나가 됐던 뭐 이런 쪽을 그 포기 못하는 혹은 그 대리전 형태로 띄우는 가장 큰 이유로 좀 보고 있잖아요. 교수님 생각과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저는 뭐 거꾸로인데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유럽한테 어떤 위협이 된다는 어떤 증거가 없어요. 러시아를 침공만 했지 러시아가 침략하지는 않았거든요. 러시아는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예, 과거 역사도 그렇고 지금 전력도 다 방어적인 전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군대를 끌고 유럽을 가거나 이걸 가지고 미국을 가면은 지금 같은 전쟁 양상이 안 되죠. 그런데 자기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부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방어 전쟁을 하면 러시아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이 가진 전력 중에 굉장히 우수한 전력이 항공모함이잖아요. 네. 항공모함을 가지고 미국은 올 수 있는데 러시아가 항공모함을 가지고 하려면 항공모함 한 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전력을 투사할 전력은 잘 안 되죠. 물론 그 미사일이 발달해 가지고 먼 데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지만 그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지 않거든요. 핵무기를 제외하면은 러시아 군사력은 공격적인 구성이 거의 아닙니다. 방어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 그 조직 자체가 이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종이호랑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좀 나오긴 했었죠. 너무나 좀 군대가 허술하다는 예, 뭐, 평가 받으면서 그 자체도 이게 약간 잘못 왜곡된 게 있다. 예, 왜곡된 게 거의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뭐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분석도 하고 데이터도 있는데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아, 막강해요. 막강하고 이게 지금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는 특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져가지고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군의 정예하고 싸워보지도 못한 상태예요. 그래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아무도 분석을 안 하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냥 뭐 초전에는 러시아군이 뭐 되게 허술하다. 최근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다. 근데 전쟁 상황을 보면은 2022년 말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거의 2년 한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3년간 됐죠. 예, 그 2022년 말 이후에 지금까지 러시아가 하나의 전투도 진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의 작전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분석을 안 하거나 뭐 거기에 어디 숨어 있거나 그렇겠죠. 발표가 안 되거나 그런데 모든 전투가 대부분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입었는 거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파놓은 함정에 들어와 가지고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있는 그 스로비킨 라인을 뚫었던 공격도 그때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서머 오펜시브라고 해가지고 했던 그 공격도 그렇고 그 직전에 일어났던 바흐무트 전투도 그렇고 지금 그 크루스크도 지가 들어가서 진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무 가치가 없는 곳에 들어오니까 좋아요. 그리고
평원이니까 숨을 데도 별로 없고 시골이거든요. 숲이고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공업 도시가 발달하면 그냥 광산 같은 게 있으면 방어가 되는데 들판에 오니까 이제 깨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 돈바스 전선에 비해서 우크라이나 피해율이 2배가 났어요. 아, 쿠르스크에서. 예,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바스 지역에 보낼 전력을 쿠르스크로 오니까 좋은 거예요. 어째 보면은 군사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빨리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젤렌스키는 협상 칩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꼭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예군을 계속 투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7개월, 8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큰 손실을 입었죠.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제 휴전하기로 이제 수락은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실제 어떤 평화 협상까지 가는 거기에는 이제 뭔가 러시아를 만족시킬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갈 텐데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또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냥 된통 혼났으니까 그냥 수그리고 다 인정을 할지 아니면 또 반발이 또 튀어나오면서 또 어려워질지 난감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미국도 끌고 가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번에 사우디에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만나서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형식을 잘 보면은 일단 그게 되게 우스운 건데 한번 초점을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첫 번째 젤렌스키가 안 갔습니다. 젤렌스키가 안 간 이유는 뭔가니까 거기에 실제로 에르마기야의 그 사람들 실세들이거든요. 젤렌스키가 어디 가가지고 협상을 해와가지고 잘못되면 자기가 또 몰리잖아요. 너희들 가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책임 있는 사람이 갔어요. 우크라이나는.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은 협상 장소에 가서 협상할 필요가 없어요. 늘 전화로 주고받는 사이인데 같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왜 협상이라는 형식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우디 협상 제다이에서 일어난 협상 자체가 협상한다고 그랬을 때 쟤네들 왜 저기서 하지? 이제 일단 그러면 이제 논리적인 결론은 쇼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일단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가부키라 그래요. 가부키 스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연극 같은. 그러니까 연극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찔러야지 뭐 되는데 찌를 수가 있는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걸 만들어서 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우디 협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약간 이해가 더 되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네.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정리해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그냥 미국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아, 예. 그게 어떤 그 러시아를 만족시키는 그 비밀 그 예. 조항, 아직 우리가 모르는 예. 무엇인가가 입맛에 안 맞고 불만스러워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다 이러면서 협상을 하는 그런 형식은 맞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 국민들한테 뭐가 있고 하니까 사우디에서 형식을 그 연극을 만들어가 그걸 쇼업하는 거죠. 이미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는 우크라이나 지금 지도부는 그냥 굴복했다 트럼프에게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이게 극단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수준이 우리가 다 죽더라도 전쟁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달래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느 측이든 유럽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어째 보면 협상 당사자로서는 강점이지만은 결론적으로 그게 유익을 주는지는 좀 미지수죠. 네. 아, 그 말씀 들으니까 어쨌건 지금 일단 뭐 합의했다라고는 하지만 러시아하고의 합의안이 나오는 순간 또 우크라이나를 또 설득시키는 것이 또 난관이 좀 상당히 있겠네요. 내부 정치적인 게 있겠죠. 국민들이 원하는 거와 또 다릅니다. 국민들은 뭐 일찌감치 뭔가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 하고 있고요.